청소년기에 특히 그런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비타민 D 이런 부분에서 뼈라든지 근육 대사 발달에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추천하셨을 때 성장기 아이가 하루 식단에서 꼭 챙겨야 될 꼭 3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뼈 성장이나 근육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네. 단백질 매트릭스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뼈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대기자TV 건강 특집으로 오늘은 청소년 영양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그 사람의 섭취하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관점에서 식습관 어떤지 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영양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네. 영양분의 만나서 워낙 반갑습니다. 권위자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부분으로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고 많은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게 악화된 지표나 분석들이 좀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식사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요. 비타민과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미량 영양소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고 설탕 음료,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음료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고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이들한테는? 비만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2023년도에 청소년의 비만율이 14.3%로 2018년, 5년 전이죠. 5년 동안의 비만율이 3.5배.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음료예요. 맞습니다. 요즘 주변에 아이들을 보면 늘 이제 고카페인 음료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지난 10년간 7배나 늘었다. 이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고카페인 음료에 의존하게 됐고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은 공부하는데 이렇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뭐를 음식을 이렇게 앉아서 꼭꼭 씹어가면서 먹는 거가 불편해요. 그냥 후루룩 마시는 게 좋으니까 음료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잠을 들 자고 공부 시간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것 같아요. 카페인 음료를 먹고 자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집중력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늘어나고 렘수면 상태,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적어서 장기적인 기억력 저장고에 공부한 것들이 저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도 떨어지는 거죠. 카페인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오히려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이렇게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아이들의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칼로리나 영양소의 섭취량은 다 권장량이 미치는데도 건강은 좋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하다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해도 가공 정도가 심한 것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이 식품을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걸 노바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신선한 식품, 자연 식재료 1단계, 1단계고요. 자연식품. 네, 자연식품. 근데 처음에는 자연식품만 했지만 패스처라이제이션이라든지 살균이라든지 또 우유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호모게나이제이션 이런 거를 한 것도 가공이기 때문에 1군에 속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최소 가공식품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신선 재료와 최소 가공식품들, 우유 같은 그런 것들은 1군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식품, 자연식품에서부터 추출하거나 정제해서 조미료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소금이라든지 설탕, 버터, 식용유, 조리재료에 해당하는 2군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공하는 조리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요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맛만 변화를 시켰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재료는 뭐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제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가공이 된 거는 우리는 3군에 속하는 가공. 초가공 식품은
산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산업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생겨야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먹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네. 첨가물들을 감미료를 많이 넣는다든지 색깔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착색제를 넣는다든지 네.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넣어서 이게 도대체 원재료가 뭐였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초가공 식품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됐어요. 이게 네. 이제 4군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초가공 식품을 섭취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비만,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게 되고 대사에 이상이 가져오게 되면서 또 이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럼 식습관의 영향이 정신 건강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지 기능 장애, 집중력 저하, 예. 또 우울, 불안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식품을 어떤 식품을 영양소를 가진 식품을 선택해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공된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성장기에 이렇게 영양 불균형이 생겼을 때 청소년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이후에 성인 이후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줄까요? 과체중이나 비만 유병률, 정신건강에 대한 유병률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에서 밝혀진 게 아니고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사망률이 날 때 그 사람들을 돌아보니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릴 때부터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던 것이 결국에는 성인기가 돼서 또 노인기가 돼서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식습관의 핵심 축이 바로 급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워낙 급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 학교 급식 정책과 현장 개선 연구를 오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0년 동안 이렇게 학교 급식이 변화를 많이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점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학교 급식 시설을 갖추고 학교 급식을 본격화한 건 1978년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초중고에서 100%에 가깝게 학교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 급식을 실행하는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나 식품의 위생안전 쪽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강화됐어요. 청소년기에 맞는 영양 권장량에 부합하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영양 선생님들이 학교 급식을 한 학교에서 한 분의 영양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의 기호도에 맞는 그런 다양한 식단을 제공을 해주셔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의 세대들은 개인의 그 선택권 이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뭐 개취라고 하나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SNS나 또는 부모님한테 가서도 오늘 급식이 어땠어요? 뭐가 맛이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도 올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급식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다 해야지 되는데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평가, 학생들의 평가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중독이 되어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지만 학교 인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고민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들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급식 조리 종사원들의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고심을 하셔야지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칼슘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 성장이라든지 발육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담당해왔던 게 사실은 우유급식인데 최근 들어서 우유급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선택이
네, 선택으로 있잖아요. 바뀌다 예. 보니까 우유에 대한 잘못된 연구 결과들을 인용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상황이랑 잘못됐다기보다 우리의 상황이랑 맞지 않는 식문화를 가진 북구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우유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나쁘게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 그 우유를 먹으면 유당불내증이 네네.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지 아시죠? 예, 예.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칼슘이 문제가 아니라 유당이라고 하는 우유에만 들어있는 당 성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 속에서 소화시키는 효소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거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포드맵의 네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수분을 끌어들여서 설사를 하게 된다든지 가스를 발생시켜서 배가 뺑뺑해지면서 배가 아프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해요. 이러니까 우유는 건강에 안 좋은 건가 봐.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만 피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당이 락틱 애시드로 이미 변했고 또 우유 중에서도 락토 프리 우유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유 속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네. 보충을 해줘야지 되는데 아예 다 아예 거부하는, 거부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아쉽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유급식이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건강교육이라든지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핵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유급식의 참여율 이런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학교급식보다도 더 먼저 자리를 잡은 게 우유급식이에요. 네. 우유급식이 본격화된 건 197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급식의 시작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K컬처가 서양에 나가서 휩쓸고 있는데 그거의 주역이 아마 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양을 잘 아시니까요. 네.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우리의 체격 조건을 좋게 하는데 향상시키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가 되면서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유는 따로 우유급식비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학교에서 행정적인 문제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우유급식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빈발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우유에 대한 평가, 영양적인 평가에 대해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아주 단기간에 한 또는 단면적인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우유가 청소년기에 먹어도 골밀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라든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해서 한 연구들에서는 다 우유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골밀도가 튼튼하다. 그리고 우리가 골밀도를 높이는 거는 젊은 시절이에요. 30대 초반까지만 칼슘을 먹어도 골밀도가 높아져요. 네. 그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저절로 조금씩 뼈에서 칼슘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식문화가 다르거나 연구의 질, 네.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없이 우유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는 굉장히 우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우유 섭취량이 80ml에서 100ml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 컵도 못 먹는 거예요, 하루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면서 보면 우유가 칼슘의 첫 번째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 자인의 개인의 선택권을 나 이거 맛도 없고 먹으면 배 아픈데 왜 나보고 먹으라 강제하실 그런 권한은 없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부모님들도 아쉽지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유급식이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우유가 이제 점점 빠지는 안타까워요. 상황들이 안타깝다고 느끼시는 네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식습관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특히 이런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비타민 D 이런 부분에서 뼈라든지 근육 대사 발달에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추천하셨을 때 성장기 아이가 하루 식단에서 꼭 챙겨야 될 3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뼈 성장이나 근육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네. 뼈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네. 그 단백질 매트릭스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뼈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는 급원식품들이 필요하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들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먹어도 흡수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 보통 10%대.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내가 먹는 양의 10%에서 15% 사이밖에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요? 우유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2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잘 맞아서 흡수율이 좋아요. 아, 흡수율이 흡수가. 좋군요. 그래서 한 32%까지 네. 올라가거든요. 우유나 달걀 같은 건 싼 양질의 단백질이잖아요. 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우리 고기나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값이 싼, 음. 또 질적으로는 더 우수한 네.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고,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류 제품들을 먹을 때 소스 같은 것을 만들 때 크림 베이스의 소스를 만든다든지 파스타를 할 때도 크림 베이스의 소스를 만든다. 왜냐하면 크림에는 다양한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성장기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우유의 섭취량을 증가시켜야지 되는데, 아니야, 우유는 동물성 식품이니까 채식으로만 가면 돼. 채식을 먹는 게 좋다고 들었어. 아, 그렇게 이런 접근을 하시는구나.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소년에 딱 필요한 지금 핵심 영양소들이 부족한 상태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슘도 그럴까요? 칼슘 섭취량이 칼슘 너무 많이 섭취량은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섭취하고 있는 걸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 분석을 하면 권장량 이상이 섭취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런데 네. 비타민 A하고 칼슘만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달걀, 우유, 그릭 요구르트. 그릭 요구르트.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먹어줘라. 또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계란 노른자라든지 햇빛에 말린 버섯류. 말린 버섯이 아니면은 비타민 D 함량이 그렇게 없어요. 아, 거의. 그래요? 네. 네. 햇빛에 말릴 때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나 또 버섯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으로, 콜레칼시페롤이 비타민 D3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햇빛에 말린 것들을 안 먹고 건조기에 말린 거 또는 생버섯 이렇게 드시니까 비타민 D 함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 영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를 제가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요즘에 부모님들 영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아이한테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모님들한테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어느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가늠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식품의 다양성을 중요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 밸런스를 중요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지금 초고령 사회라서 100세를 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과 골격 건강이에요. 골격 건강. 그래야지만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청소년기에 건강할 때는 자신감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30살 이전까지만 골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그럴 수 있군요. 그 부분을 오늘 체크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